안녕하세요. 광덕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유럽 문화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교재 104쪽 또 105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앞서서 2시간 동안에 동양 문화권 공부했습니다. 우리 사는 이 동양 문화권은 어떤 특징 가졌는지 공부했고, 이번 시간은 우리랑은 좀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배낭 메고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유럽의 문화, 유럽은 어떤 곳인지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도에서 유럽 문화권 찾아보면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유럽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런 곳이지 라고 하는 특징들은 아마 여기쯤, 요 왼쪽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일 거예요. 유럽이란 이런 곳이다 하는 거,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은 땅이 그리 넓지 않아요. 지구에 있는 육지 면적의 약 7% 좁죠? 7%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땅에 약 50여 개의 나라들이 세워져 있고, 그렇다는 건 결국 많은 나라들이 있으면서 많은 민족들이 있으면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냈겠구나.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겠구나. 전쟁도 많았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유럽 문화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권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공부했었죠. 동일한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넓은 공간 범위,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그 유럽 문화권은 그럼 어떤 동일한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있나? 네, 민족과 언어가 아주 유사하다. 이 유럽에 사는 민족, 우리 보통 백인이라고 얘기하죠. 코카서스족, 코카서스 인종. 밑에 사진에서 보면 유명한 이 사람들, 네, 피부가 하얗군요. 또 머리 색깔은 밝은 갈색이에요. 아마 눈동자가 회색 또는 푸른빛을 내는 이런 인종, 우리가 백인이라고 얘기하는 인종을 코카서스 인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잉글랜드 출신이에요. 영국 출신. 이름은 해리 케인. 유명한 사람이죠. 전 축구를 잘 모르지만 이 사람 알아요. 왜냐면 그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 선수이고, 손흥민과 아주 친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잉글랜드 출신의 유럽인이고요. 또 오른쪽도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토마스 밀러. 독일 출신이고요. 독일 사람. 네, 지금 바이에른 뮌헨 팀에서 뛰고 있는 독일 사람입니다. 어, 유럽은 이런 인종이 사는군요. 이 정도를 확인하면 되겠고요. 또 언어적으로 봤을 때 인도 유럽어족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인도 유럽어족. 언어가 유사해? 그럼 프랑스 사람이 독일어를 알아듣나? 독일 사람이 영어를 알아듣나? 그게 아니라 그 어순이라던가 또 그 단어, 어휘의 어원들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 언어의 조상이 같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언어 분포를 그림에서, 지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살구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인도 유럽어족입니다. 여기네. 유럽이 다 살구색이고요. 여기까지 인도 유럽어족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인도 유럽어족이니까 인도 지역도 그렇고요. 여기 오세아니아 지역, 또 아메리카 지역도 살구색이에요. 나중에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 지역 그 문화권 공부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 유럽에 사는 특히 이 에스파냐, 포르투갈, 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배를 타고 쉥 가서 여기를 배를 타고 쉥 가서 여기를 지배하면서 이 언어들이 신대륙으로 퍼지게 된 거지요. 네, 인도 유럽어족. 우리나라는 여기 있네요. 초록색 알타이어족에 속합니다. 이 정도로 확인하면 됐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인도, 유럽 문화권의 공통적인 특징 두 번째는 크리스트교를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믿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세 가지 정도로 그 갈래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개신교, 교회 다니는 거지요. 두 번째, 가톨릭, 카톨릭이라고도 하고, 가톨릭, 또 뭐 구교라고도 얘기하고, 성당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 정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셋은 모두가 다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크리스트교를 한자로 쓰면 기독교가 됩니다. 기독교라는 거죠. 유럽 사람들 대부분이 이 기독교를 믿어요. 개신교와 가톨릭은 다 하나님을 믿는 거긴 하지만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교황,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높고요. 또 교황 밑으로 뭐 교황, 대주교, 주교, 사제, 수사, 수녀, 그리고 그 밑에 평신도 이렇게 하는 그 성직자와 일반 평신도 사이의 위계가 아주 엄격해요. 그 꼭대기에 있는 교황의 권력이 아주 강합니다. 네, 교황. 그런데 그 권력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성직자들의 부정부패가 심각해지면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16세기에. 그렇게 해서 새롭게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롭게 등장한 교회, 신교 또는 개신교라고 부르는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개신교에서는 성직자들에게 그렇게 큰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리스 정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는 정교일치.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하나다. 그리스 정교는 황제가 교회 수장을 겸합니다. 황제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걸로 교회가 쓰여요. 그래서 이 앞에 개신교나 가톨릭은 하나님만을 믿는데 그리스 정교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황제를 바라봅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이 세 크리스트교의 갈래들이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주로 개신교를 믿고 어떤 지역은 가톨릭을 믿고 어떤 지역은 그리스 정교를 믿는 그렇게 구분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공통점. 이 지역은 시민혁명이 처음 일어난 곳이구나.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프랑스 혁명 기억나지요? 영국에서도 있었고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또 뭐 미국에서도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이 이곳에서 일어났어. 영국 혁명도. 이 시민혁명들은 왜 일어난 거냐? 절대 왕정에 저항하면서 우리 이성을 가진 시민들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해서 뛰어든 거죠. 시민혁명.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정치를 하는 시민이 국가의 주권을 갖는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국민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발달했습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난 유럽은 민주주의가 발달한 정치적으로 그런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런 공통점을 가진 유럽 문화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유럽 지역을 또 세분해 볼 텐데요. 북서유럽과 남부유럽과 동부유럽 이렇게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답니다. 같은 유럽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우리 그러면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쪽이 유럽이고요.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사실 땅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 유라시아 대륙으로 붙어 있는데 그 한 땅덩어리를 둘? 정확히 반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경계가 바로 우랄산맥입니다. 우랄산맥 서쪽을 유럽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랄산맥 동쪽을 아시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우랄산맥의 끝자락에 가면 우랄강도 흐르고 또 여기에 이렇게 엄마 뱃속에 아가처럼 생긴
요 호수, 바다, 카스피해. 공부한 적 있죠? 네, 이 카스피해가 호수냐 바다냐에 따라서 여기에 묻혀져 있는 가스, 석유의 주인이 달라진다. 그래서 1학기 때 그 국제 분쟁 파트에서 이 카스피해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네, 우랄 산맥과 우랄강과 카스피해로 연결되는 이 지역이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 왼쪽이 유럽이에요. 그럼 또 이 유럽을 다시 북서, 남부, 동부 유럽으로 나눠 볼 텐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 긋고, 여기에 이렇게 선 긋고, 또 여기에 이렇게 선 긋고, 여기다 이름 써줍니다. 여기는 피레네 산맥이에요. 피레네. 또 여기 다 알죠? 알프스 산맥. 유명하니까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다뉴브강입니다. 아하, 이러고 보니까 이 지역을 나누는 경계가 자연 요인이구나, 자연적인 요인이구나 라는 거 느낌이 옵니까? 높은 산맥, 또 큰 강, 바다 이런 자연적 요인으로 양쪽이 교류가 적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각자 다른 문화들이 형성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역 구분해 봅니다. 이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 다뉴브강 뭔가 이렇게 대략 연결되는 느낌이 오고요. 요 아래쪽이니까 남부 유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 다뉴브강 위쪽 여기를 북서 유럽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동부 유럽은 어디냐? 동부 유럽은 옛날 소련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소비에트라고 하는 공산당이 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소련으로 있었어요. 그때 그 옛날 소련으로 묶여 있었던 그 지역이 동부 유럽입니다. 주로 이렇게 경계가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동부 유럽, 동유럽이 됩니다. 다시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여기가 정렬의 남부 유럽, 또 보라색으로 할까요? 여기가 북서 유럽, 그리고 이쪽이 동부 유럽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나라들 그리고 대도시 표현해 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해볼게요. 아이고, 이걸로 하는 게 낫겠다. 조금 지워보고 됐습니다. 이 남부 유럽의 나라들 주로 먼저 살펴보면 여기 이 나라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에스파냐, 스페인이라고도 부르죠.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여기에 있습니다. 마드리드. 그 다음 에스파냐 옆에 붙어 있는 이 작은 나라는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포르투갈의 수도는 리스본 여기에 있습니다. 리스본.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긴 장화같이 생긴 이 나라 알지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뾰족하게 나와 있는 여기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남부 유럽에 속한 나라입니다. 다 위치상으로 어디에 있다 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요 바다 있죠? 요 바다 이름 지중해 배웠습니다. 옛날에 배웠어요. 지중해성 기후 하면서 배웠습니다. 지중해 주변에 있는 아주 뜨겁고 건조한 나라
그런 날씨가 나타나는 이 지역을 남부 유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위로 올라가서 여기 넓은 나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 여기쯤 있고요. 또 이 옆에 큰 나라 독일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여기쯤 있습니다. 그다음 요 왼쪽으로 영국 런던 여기에 있지요. 또 요 옆에 아일랜드 이 정도로 하면 서유럽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추워지죠? 여기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것 같이 생긴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배웠고요. 여기에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 북서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궁금할까요?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 네, 이런 나라들이 북서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 그 다음 동부유럽으로 가면 동유럽 여기 당연히 러시아. 여기도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나라는 하나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러시아. 그 3분의 1 왼쪽에서 3분의 1 지점에 있는 우랄 산맥으로 러시아의 왼쪽 3분의 1은 유럽에 속하고 오른쪽 3분의 2는 아시아에 속합니다. 그 다음 그 러시아와 함께 옛날 소련으로 묶어 있었던 지역들 폴란드 또 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동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기 바다죠. 이 바다 이름은 대서양 됐나요? 대서양이라는 이름도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는데요. 이 북서 유럽에 1년 내내 온화하면서 습한 날씨 1년 내내 부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날씨를 가져다 주는 게 이 대서양과 이 대서양을 지나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북서유럽의 날씨를 서안 해양성 기후 기억나지요? 서안 해양성 기후 하면서 대서양과 편서풍 공부했었고요. 또 요 남부유럽의 지중해 주변에서 나타나는 지중해성 기후 공부하면서 지중해란 이름도 들어봤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북서, 남부, 동부 유럽을 구분해 봤으니까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각각의 북서 유럽과 남부 유럽과 동부 유럽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넘겨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북서 유럽 가겠습니다. 북서 유럽 대표적인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우리가 유럽 하면 떠오르는 이 나라들이 북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북서 유럽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이 지역에 사는 인종, 앵글로색슨족, 또 게르만족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축구 선수 2명 있죠?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 앵글로색슨족이고요. 잉글랜드 사람. 이 앵글로라는 이름에서 말해서 잉글리시, 잉글랜드 느낌 나죠? 통하는 겁니다. 잉글랜드, 영국 사람들 대부분이 앵글로색슨족이고요. 게르만족은 게르만의 민족 국가, 독일 사람 대부분 게르만족입니다. 주로 이런 인종들이 살고 있고요. 흰 피부에 파란 눈동자, 밝은 갈색 머리, 네, 이런 민족. 그 다음 이 지역의 두 번째 특징은 인종적으로는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개신교 신자 비중이 높습니다. 개신교 앞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간단하게 얘기했었지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믿는 곳인데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성직자들의 권한이 너무나 커지면서 그 권력을 많이 가진 성직자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새로운 교회, 깨끗한 교회를 만들자
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 사건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그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났냐? 바로 독일에서 일어나요.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그리고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프랑스, 영국 등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 북서 유럽은 개신교가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개신교 신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 독일 개신교 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가요? 우리가 아는 교회 모습 혹은 우리가 아는 성당의 모습과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떤가요? 약간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좋게 말하면 소박해 보입니다. 이 개신교 교회가 소박하다. 그 소박한 특징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를 아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와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부정부패, 그, 그 부정부패를 일으킨 성직자들의 권능, 하나님은 권능을 가시는 건데, 그 중세 말이 되면 성직자들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재산을 늘리고 심지어는 결혼도 하고 또 뭐 면벌부를 팔아서 돈을 모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런 거에 반성으로 나타난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화려함,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화려한 성당, 화려한 권력 있는 성직자 그런 거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받을 수 있으면 된다, 교회는. 그래서 화려하지 않은 소박하고 단순한 모양의 교회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개신교 교회는 이런 모습이에요. 개신교. 그 다음 북서 유럽의 또 세 번째 특징, 서한 해양성 기후가 주로 나타납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 어떤 기후냐? 이 서한 해양성 기후를 바탕으로 농업 형태가 특별하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기록 좀 하고요. 혼합농업, 그리고 낙농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럼 서한 해양성 기후는 어떤 기후길래 혼합농업이 발달했냐? 그리고 혼합농업은 뭐냐? 밑에 내려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혼합농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섞여 있냐? 식량작물 재배와 식량작물을 재배하면서 가축도 키웁니다. 가축 사육을 함께 해요. 그리고 가축이 먹는 사료작물도 같이 재배합니다. 한 사람의 땅에서 여기는 식량 심고 여기는 가축 키우고 여기는 사료작물을 심어요. 섞여 있네. 혼합농업입니다. 그런데 이 혼합농업이 왜 나타나게 됐냐? 기후와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세요. 기후 때문에 나타난 농업 형태예요. 그럼 이 지역의 기후는 아까 뭐라고요? 서한 해양성 기후. 뭐 때문에 나타나냐?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왼쪽 옆에 있고 그 왼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 때문이었다. 편서풍이 이 대서양의 습기를 이 유럽 땅에, 북서 유럽 땅에 실어다 준다. 그래서 날씨가 어떠냐? 여름은 바다에서 오니까요. 당연히 차갑거나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뜨겁지 않다는 의미에서 한랭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늘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습합니다. 1년 내내 부슬부슬 비가 와요. 또 겨울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차갑지 않아요. 온난합니다. 따뜻해요. 그리고 또 바다에서 바람 불기 때문에 습윤해요. 요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그러면 여름이 더 춥나요? 한랭이고 온난인데? 아니라 다른 우리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 비해서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습윤해요. 여름도 습하고 겨울도 습해요. 습한 날씨, 어떤 날씨냐? 사진으로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어머나 이런 날씨예요. 영국 사진인데요. 안개가 뿌옇게 끼어 있죠. 늘 안개와 부슬비가
거의 매일 내리는 날씨입니다. 해 뜨는 날이 별로 없어요. 해가 뜨지 않으면 농사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호남농업이라고 하는 건데 1년 내내 습하다, 부슬부슬 부슬비가 온다라는 건 농사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쌀농사를 지어서 주식으로 쌀을 먹는 이런 거 못해요. 그런데 다행인 건 그래도 쌀보다는 밀이 좀 자랍니다. 그래서 밀과 같은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게 이렇게 재배한 밀로 온전히 배를 채울 수가 없어. 늘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고기, 가축을 함께 사육합니다. 그리고 가축을 키우려면 가축이 먹을 먹이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축의 먹이도 같이 재배하는 거죠. 호남농업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됐다. 결국엔 밀 키우고 가축 키워서 밀로 빵 만들어 먹고 가축 키워서 스테이크 먹는 거죠. 스테이크. 빵을 먼저 먹고 고기를 그 다음에 보충해서 먹고 또 그 고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는 가축의 먹이, 사료를 함께 재배하게 되면서 호남농업이라고 하는 농업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국 호남농업은 1년 내내 습한 부슬부슬 비가 오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농사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농업 형태입니다. 농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그런 형태, 호남농업입니다. 됐죠? 서한 해양성 기후를 보여주려고 그래프를 넣어놨는데요. 네,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옵니다. 1월에도 3월에도 7월에도 11월에도 늘 비가 와요. 습하지요. 또 기온 영하로 1년 중에 제일 추운 1월 달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따뜻하다는 얘기. 또 제일 더운 7, 8월에도 20도를 넘지 않아요. 덥지 않다. 온난하다는 얘기지요. 1년 내내 온난하고 습윤한 서한 해양성 기후 그로 인해서 호남농업이 발달했다라는 얘기 봤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서 그럼 낙농업은 또 뭐냐? 낙농업은 뭐지요? 젖소 키우는 겁니다. 젖소. 젖소는 우리에게 뭘 주냐요? 우유 주지요. 그 우유를 짜서 요구르트를 만들고 치즈를 만드는 거. 그게 낙농업입니다. 낙농업이 발달하게 된 것도 역시 서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이 큽니다. 낙농업은 젖소 키운다고 했는데요. 젖소들도 풀 먹지요. 근데 젖소가 먹는 풀도 젖소들도 여린 풀 좋아해요. 질긴 풀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온이 서늘하면서 한랭하면서 습한 기후에서 자라는 풀이 젖소에게는 좋은 먹이가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랭하고 습윤한 이런 날씨에 풀이 잘 자라고 그 풀을 먹고 크는 젖소의 사육이 활발하겠다. 낙농업 발달. 그리고 또 이 지역의 농업 중에 또 유명한 게 원예농업입니다. 원예농업. 원예농업은 꽃을 키우는 거지요. 우리 꽃 하면 떠오르는 나라 있죠?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원예농업이 발달한 것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낙농업은 젖소 키우는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이 지역은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난 곳이다. 산업혁명. 기계로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제 기계공업이 시작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됐겠네요.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산업이 발달해 있고 잘 살아요. 잘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산업혁명 어디서 시작됐냐면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영국 주변의 나라들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북서유럽은 산업혁명의 발상지로서 산업이 발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재미있기도 하면서 좀 슬프기도 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같이 볼게요. 재미있게 봤나요? 네. 산업혁명 공장에서 기계가 물건을 찍어내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인간까지도 기계처럼 그냥 보이는 것마다 쪼이는 찰리 채플린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젖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이 젖소 사진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우유 유명하지요? 덴마크 낙농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서안해양성 기후로 풀이 잘 자라서 그 풀을 먹는 젖소들이 또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남부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남부 유럽은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지중해 주변 이탈리아라던가 그리스, 또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런 나라들이 남부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징 보시면 우선 인종적으로는 라틴족이 주를 이룹니다. 라틴족의 전형적인 모습 너무 예쁘죠? 페넬로페 크루즈라고 하는 영화 배우입니다. 네, 또 이 오른쪽의 선수는 호날두라고 하는 축구 선수고요. 이 라틴족은 게르만족에 비해서 또 앵글로색슨족에 비해서 피부 색깔은 조금 더 진하고요. 머리카락, 눈동자 색깔도 진합니다. 그리고 얼굴의 골격도 좀 크고요. 라틴족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피부색이 검은 거 보이죠? 머리카락 색깔도 거의 고동색에 가까운 진한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흑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밝은 색깔이에요. 라틴족 하면 열정, 정열 이런 말 떠오르는데요. 얼굴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섹시하기도 하고 건강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 라틴족의 모습이에요. 라틴족. 그 다음 이 라틴족이 주로 믿는 남부 유럽의 종교 뭐냐?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의 비중이 높다. 가톨릭 신자가 많다. 왜 그러냐?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고대 기독교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그리고 지금도 교황이 있는 교황청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지요. 가톨릭의 그 원산지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네,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로마에 지금도 교황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탈리아와 그리스 그리고 지형적으로 북서유럽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이 남부 유럽에는 종교개혁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았고 가톨릭의 본산으로서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비중이 높아요. 가톨릭 교회,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모습인데요. 앞에서 봤던 독일의 그 개신교 교회랑은 모습이 많이 다르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이 첨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는 이런 첨탑이 125개 있대요. 지금 이거는 앞모습만 보는 거고요. 옆에 가서 보고 뒤에 가서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뾰족뾰족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125개. 또 이 유리창에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장식되어 있고요. 굉장히 규모도 큽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교회 성당이고요. 밀라노 대성당. 그러니까 그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한 개신교의 교회에 비해서 훨씬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건축 양식입니다. 이런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고도 하고요. 고딕 양식의 화려한 대성당이 가톨릭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됐고요. 다시 올라가서 가톨릭 비중이 높다 했고, 그 다음 그럼 이 지역은 주로 어떤 농업이 발달했냐? 수목농업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 수목농업이 가능한 이유는 이 지역의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이죠.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어떠냐? 고온이면서 뜨거워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서 고온이면서 아주 건조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날씨는 뜨거운데 비가 오지 않는다. 뭐가 잘 되냐? 과일이 잘 자랄 겁니다. 아주 당도 높은 과일이 자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나요? 과일과 채소의 구분? 과일은 나무에서 자라고요. 채소는 풀에서 자란답니다. 덩쿨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과일을 키운다라는 건 과일 나무를 키운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과일 나무를 키우는 농업을 수목농업이라고 합니다. 나무 숫자의 나무 목자예요. 나무를 키운다는 뜻인데 나무를 키워서 나무를 뜯어먹는 거 아니라 나무에 달린 과일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수목농업이 그렇게 해서 발달했고, 그 다음 지중해성 기후의 겨울은 아주 따뜻합니다. 춥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습윤해요. 날씨는 따뜻하면서 습기가 많대. 뭐가 자라냐? 이때에 식량작물 재배합니다. 주로 이 지역도 밀이 되겠지요. 식량작물을 이때 재배한다.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이 지역은 특히나 수목농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럼 무슨 과일을 재배할까요? 수목농업 예를 들면 오렌지, 올리브, 발음 좋죠? 올리브, 그리고 포도.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 성당에 가면 포도주로 성찬을 합니다.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주 생산도 많아요. 늘 먹습니다. 포도주를. 또 오렌지 주스도 많이 먹어요. 오렌지가 많이 나니까. 또 올리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냥 장아찌처럼 우리가 김치 먹듯이 올리브를 먹는다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 올리브 가지고 만든 요리 있죠? 뭐냐? 바로 피자. 이탈리아는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올리브, 토마토 같은 과일이 잘 자란다. 아주 당도 높은 과일이.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한 요리가 발달했겠는데 그게 바로 피자가 되는 거죠. 피자 하면 이탈리아가 떠오르는 건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다 계획이 있었던 거야. 지중해성 기후. 네. 내려가면 올리브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축제 때 모든 조형물들을 오렌지로 만들어 놓는, 그만큼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오렌지, 올리브, 토마토, 포도가 많이 자라는 건
지중해성 기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과일을 재배하는 거 수목농업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남부 유럽은 사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북서 유럽에 비해서 잘 살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유럽 여행 간다 그러면 여기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 로마 문화의 발상지다. 그리스에 가면 엄청난 뭐 신전들,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거 있고요. 로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고대 문명, 문화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유적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남부 유럽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동유럽으로 가겠습니다. 동유럽, 동부 유럽. 옛 소련 지역을 의미한다. 소비에트 연방으로 나라 이름이 소련이었어요. 옛 소련 지역이고, 소련이라고 하는 거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얘기했는데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사회주의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져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잘 사는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망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없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동부 유럽에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 보시면 첫 번째, 슬라브족이 주를 이룬다. 인종적으로 봤을 때 그 슬라브족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대통령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이에요. 약간은 이게 얼굴에 주름만 빼면 애기 얼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슬라브족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동글동글하게, 코끝도 동글동글하고 피부나 이 느낌적인 느낌이 아기 같은 뭔가 게르만족이나 라틴족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부드러운 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슬라브족. 그리고 이 동부 유럽은 그리스 정교를 주로 믿습니다. 그리스 정교의 비중이 높다. 그리스 정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름이 그러네요. 정교 일치. 정치와 종교가 일치한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교회의 수장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그리스 정교의 비중이 높다. 그 다음 상대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요. 농업을 주로 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건 1차 산업인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왜? 아까 사회주의였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동의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하거나 공산당이 소유하고 개인의 몫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제 활동의 그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죠.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고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고 결국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아직도 높습니다. 잘 못 살겠지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한 국가들은 아닐 겁니다. 동부 유럽. 네. 지금까지 인종 얘기를 계속 해왔어서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그림을 한번 넣어봤어요. 왼쪽에 있는 약간 선이 굵고 뭔가 번듯하게 생긴 이 종족, 게르만족입니다. 피부색이 이 중에 제일 하얗다고 할 수 있고요. 머리카락 색깔도 가장 밝습니다. 눈도 푸른빛이고요. 게르만족이고요. 게르만족에 비해서 훨씬 강한 인상을 주는 라틴족. 색이 조금 짙습니다. 피부색도 짙고 머리카락색, 눈동자 색도 짙어요. 라틴족이고요. 그 다음 슬라브족입니다. 애기 같은 얼굴, 약간은 흐릿한 인상. 게르만족이나 라틴족에 비해서 선이 좀 약하지요. 둥글둥글하게 생겼습니다. 슬라브족.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됐고요. 그 다음 그리스 정교회의 건축 양식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건축은 보통 벽 색깔을 이렇게 흰색으로 칠하고요. 지붕은 뭐 초록색 아니면 황금색 정도로 이렇게 색깔을 대비되게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스 정교회. 지붕 모양이 특이해요. 이렇게 둥근 모습, 약간 그 초코송이를 얹어 놓은 것 같은 모습 같기도 하고, 양파 모양을 닮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돔 형식의 지붕을 하고 있는 건 이슬람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가 이 동, 동, 아, 역사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동로마 제국의 영향 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그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의 침입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해서 동로마 제국에서 만들어진 그리스 정교회가 이슬람의 그 유물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런 돔 형식의 모양, 그리고 황금색으로 흰색으로 칠한 벽, 이런 게 그리스 정교회 교회의 모습입니다. 건축 양식. 그 다음에 마지막 유럽의 자연환경 지도인데요. 여기쯤에 우랄 산맥이 있을 거고, 그 경계로 해서 그 왼쪽이 유럽, 그리고 이 지역이 동부 유럽, 이 지역이 북서 유럽, 지중해 주변 여기가 남부 유럽, 이렇게 될 겁니다.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 또 여기에 다뉴브강 보이지요? 이렇게 경계로 해서 남부 유럽과 북서 유럽이 갈린다는 거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프랑스 평원과 북독일 평원 꽤 넓은 평원입니다. 이 오른쪽 동유럽의 우크라이나까지 이 지역은 밀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밀, 아주 대규모의 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 평원, 북독일 평원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유럽 문화권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